월요일 총선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합참의장에 김명수 후보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정무 보고서 이 채택 없이 이제 임명된 20번째 인사인데, 이게 지금 9.19 군사 합의가 좀 파기된 이 상황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명철 후보자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네. 예, 남북의 상황이 지금 사실은 근데 그 9.19 네. 군사 합의라는 게요. 사실은 말이 합의지 합의라는 거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다 지켜야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북한은 계속 어겨왔어요. 예, 어겨왔으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지킬 상황, 그러니까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조직폭력배나 깡패들하고 합의를 할 때는요. 그 상대방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합의를 지켜요. 근데 이제 이 깡패들은 안 지켜요. 자기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가 이 9.19 군사 합의가 있어도 없어도 북한은 어차피 지키지 않을 거거든.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한테만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만 무장해장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찰을 전혀 못하고 네. 예, 공중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처음부터 저는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깡패한테서 이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깡패가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면 우리의 그 드론 기술을 계속 개발시켜야 되고요. 우리도 가끔 띄워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아하, 예.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태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만 시간만 벌어주는 거죠. 북한은 계속 그 핵 쏘지요.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정찰 위성까지 띄워서 예. 우리의 그 목표 지점을 콕콕 찍어서 나중에 미사일이나 핵을 쏠 수 있도록 예, 그런 거 다 지금 걔네들은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기술을 그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합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9.19 군사합의 파기가 지금 뭐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뭐 네. 연합사 부산행간 하면서 사실 그때 네. 요거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먼저 하고 첫 있는데요. 번째 질문했던 그 김명수 네. 합참의장 임명을 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9.19 군사합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네. 안보 공백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성겸 합참의장이 아직 임기가 6, 7개월 남아서 네. 유임을 시켜도 되는데 마치 안보 공백 때문에 임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독선과 오만, 국민을 무시하는 어떤 끝판왕이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근무 중 주식 투자라든가 골프 또 경계 실패 이런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설지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했는데 검증 실패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19 군사합의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는 함수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완충구역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 내용 속에는 정찰위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그 9.19 군사합의 파기를 들면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하고 안보가 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들고 나왔는데 네. 그것은 잘못된 처방이고 악수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범법자가 생긴다고 그 법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 법을 지키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9.19 군사합의 물론 북한이 안 지킨 경우가 많죠. 최초 합의 후에 한 3년은 잘 지켰어요. 하노이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이전까지는 네. 그 이후에는 일부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전판 역할을 해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시킨 것은 한반도를 긴장의 국면으로 가고 안전판을 제거했다. 그래서 최대의 악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뭐 무력 도발이라든지 국지전 이런 안전판이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범법자가 법을 위반했다고 법을 없애면 되겠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요. 예. 자, 법을 위반하면 뭐를 해요? 구속하죠. 처벌을 해야죠. 예, 제재라고 해요.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지금 위반한 게 9.19 군사합의가 만약 법이라면 법을 위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드론 띄워서 온 거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해안포에다가 포문 다 열어놓고 막. 네. 예? 그다음에 군사 분계선 안에서의 지금 그 여러 가지 행태들 지금 위반한 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고 지금 저기 뭐지 국방부에서 이번에 발표했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위반했으면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해야죠? 어떻게 제재해야 돼요? 구속시켜야 되는데 뭐 제재 지금 처벌. 제재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무슨 그 제재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법을 없애래요.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깡패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어겼을 때는 그럼 그 깡패에게도 어떤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 건데 제재는 어떤 무력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왜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제재 수단이 없으면 그 약속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미국 힘 있는 미국이 나와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이제 주변 국가들이 북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한테 들어가는 돈 모든 봉쇄시키겠어. 전부 해안선을 봉쇄시켜서 너네들은 그 어떤 물자도 니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 안보리에서 했지만 안보리에서 뭘 해요 지금. 아무런 그렇죠. 예, 제재 네. 조치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재 조치가 아무런 저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합의나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결국 뭐냐면 한쪽만 족쇄를 시켜서 너만 지켜라. 그건 이미 법이 아닌 거예요. 합의가 없다. 아닌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그걸 갖다가 뭐 범법자가 뭐 계속 뭐 법을 지키라고 얘기한다고요? 범법자가 법을 위반하면 뭐 법을 없애면 되겠냐. 계속 법을 지키라고 한다. 지금 이건 법이 아니라니까는 제재가 없는 거는 알겠습니다. 법이 제재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거는 제재가 네. 포함된 게 법이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법이 얘기인 아니다. 거고요. 예, 합의는 법이 아니다. 예. 결과적으로 제가 너무 속상한 거는 뭐냐면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고 쟤네는 그 사이에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평화는 깡패하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나한테 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실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김병주 의원께서 네. 한번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 제재 맞습니다. 이러한 것은 네.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제재는 외교적 제재도 있고 경제적 제재, 군사적 제재가 있어요. 국제사회와 같이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안보리 가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요. 네. 이런 환경을 만든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제재에 응했었는데 지금 중국하고도 지금 진영과 가치 논리에 갇혀서 한미일 일본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과도 멀어졌고 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나 우리가 한쪽 편만 들다 보니까 멀어져서 적대국이 돼버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외교 참사고요. 정미경 의원님 말씀한 대로 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우리 힘을 키우는 건 똑같이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두 개를 늘 해왔는데 우리 힘을 키우고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협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키워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힘이 커져서 네. 점점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지금 북한의 군사위성 이번에 발사한 것이 성공했잖아요. 네. 이 배경 속에는 러시아 기술이 지원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러시아 기술이 지원됐던 그 배경 속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윤 대통령께서 가셔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렇게 적대시하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긴밀하게 밀착 관계가 되고 이러한 원인 제공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안보 참사가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2030에게 물어보면요. 네. 무엇이 공정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도대체 9.19 군사 합의라는 게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2030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보세요. 힘을 키우는 노력이 뭐냐. 지금 군사 분계선 안에서 우리는 드론 한번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정찰 무기가 어느 정도까지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기술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아니 한 번도 실행을 해보지 않는데 그 기술이 발전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계속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왜 이렇게 북한 편을 드느냐. 왜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느냐.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얘기하는 네. 범법자가 법을 위반하면 그거를 잘 지키도록 하라고 뭐 하거지 법을 없애면 되겠냐. 이 논리는요.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북한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들의 편을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2030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제가 아니 제 얘기 북한의 끝나고 편을 드는 건 아니죠. 제 얘기 끝나고.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왜 제 얘기는 북한을 논리가 편든다고 그렇다는 하세요. 거예요. 북한을 알겠습니다. 저는 도발을 듣고- 규탄하고 아니, 늘 말씀- 그런데 그거는 저 말이 이렇게 다른 하면 거지. 토론이 네. 안 되는 네. 거예요. 정명 정리해 주시면 김병주 의원 말씀 듣고 아니 주제를 말을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제 얘기는 뭐냐면 적절선을 유지해서 말을 하셔야지. 아니 범법자가 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범법자가 법을 위반해서 그 법을 없애면 되겠네요. 법을 위반했을 때. 이건 그 논리가 아닌데 네. 이런 논리를 피면은 뭐냐면 깡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논리가. 아유 나는 지금 법을 내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5번 위반할 거 내가 3번 위반하고 너 봐주고 있는 거거든. 네.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나 깡패 편에 들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합의는 필요 없어. 이거는 당신 너무 북한의 너네 입장만 지금 네.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파기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파기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북한의 입장에서 법을 없애면 되겠냐.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자, 소리잖아요. 이제 뭐 짧게 정리해 주세요. 이 예, 주제는 뭐- 범법자 나는 너무 그 논리가 너무 범법자가 이상해서. 법을 위반한다고 법을 없애서는 안 되고 예. 법을 지키도록 범법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법을 어기면은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또는 못하도록 강요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해 왔어요. 정전협정을 끊임없이 위반하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전협정을 없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엔사나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북한에 지키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힘을 키우고 또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해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 이제 북한이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요, 예. 정리할게요. 또 하나만 하고 말할 것 같아요. 또. 북한이 정상적인 네, 나라라면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맞죠. 네. 뭐 끊임없이 너네 법을 지켜라 제발 지켜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태도가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자들과 합의해가지고 그 합의 지키지 않으면 합의를 깨줘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저는 이거예요. 왜 우리만 손발이 묶여 있냐고요. 네. 그다음에 제재를 하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왜 맨날 북한 편에서 민주당은 왜 북한 편에서 얘기를 해주느냐. 왜 대한민국 편에서 얘기를 안 해주느냐. 이게 답답해서 이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총선 이제 130일 정도 남았는데요. 정치권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정미영 최고 보시기에 좀 대전, 뭐 울산, 대구 또 정치적 발언들이 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사전운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무슨 사전선거 운동은 아니죠. 네. 만약에 사전선거 운동이었으면 민주당이 가만뒀겠어요. 고발했겠지. 저는 사전선거 운동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거는 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거죠. 그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네, 민주당에서. 예.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마음은 정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이 예, 정해진 총선 겁니까? 출마 쪽으로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보통 법무부 장관이 그 순시를 초도 순시도 하고 네. 이렇게 많이 다니기는 해요. 뭐 과거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도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거의 감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띄우고 있다. 그 본인들이 만약에 가만히 있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네.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계속 본인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동훈 장관의 모든 움직임이 다 그 총선과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과도하게 좀 간 게 아닌가라는 떴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이게 행보도 말씀 좀 주시고 민주당이 띄었기 때문에 자신을 띄었다. 한동훈 장관이 또 그런 말씀했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의 네. 지금 행보는 사실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죠. 실제 전국 투어하면서 네. 총선 리허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중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기차 시간을 연장하면서 한 사진 찍고 이렇게 했잖아요. 국무위원은 자기 자리를 지켜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진 찍기 한다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찍을 수 있겠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근데 차량을 기차 시간을 연장하면서 한 3시간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말 속에서도 보면은 뭐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한동훈 장관은 진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업에 충실하지 않아요.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도 네. 법무부가 통제하는 것이 교정시설이잖아요. 네. 교정시설을 움직이는 핵심이 대체역 복무하는 인원들 1,200명이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취약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더니 대체역이 뭔지도 모르고 1,200명이나 자기 직속에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간담회도 하지 않고 이런 시간에 구석구석 법무부의 취약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또 보완하고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지 지금 이 기차역에서 사진 찍기 놀이 할 시간입니까? 그거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총선 출마하고 하면은 누구 뭐라 하겠습니까? 네. 네. 그 지금 당에서는 특히 윤상현 같은 분은 한동훈 장관 인천 계양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어라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뭐 총선 된다면 어떤 쓰임이 될까요? 한동훈 장관 비례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이 뭐 비례로 그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 여러 얘기들이 예. 이제 나오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네. 거겠죠.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선수로 띄워줘야 돼요.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얼마나 많은 저는 거의 무슨 이런 야당이 있었나 싶어요. 정부가 하는 일을 지금 다 맡고 있고 모든 예산을 맡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든지 내년 총선에서 진짜 이겨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 선수들이 다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할지가 핵심이고 그렇죠. 어떤 지역구로 나갈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한동훈 장관 개인으로서는 그 본인의 대선 행보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의미 있는 지역에 나가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로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 종로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무시할 수는 네. 없기 때문에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인천 계약 얘기. 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적의 장수하고 같이 붙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장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의 그 총선을 선거를 그 이끌어가는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또 한동훈 장관도 뭐 지금 뭐 종로 얘기도 있지만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한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사실 뭐라고 봐야 됩니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어떻게 받아들이는 네, 거죠? 한동훈 장관이든 원희룡 장관이든 인천 계양으로 나오면 땡큐죠 사실은. 게임이 되지가 않잖아요. 실제 뭐 원희룡 장관은 뭐 자객을 자청해서 글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자객이 아니라 잡객이죠 사실은.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문제가 되니까 장관직 걸겠다 하고 이런 것은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나온다고 합니까? 거기 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 거기 절대 못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질 게 뻔한데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인데 내년 총선은 심판론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럼 심판에서 참패하게 되면은 심판론이 커질 텐데 그거 고민하지 말고 제가 도전하고 있는 남양주 얼로 오세요. 제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그런 데 가서 하려고 괜히 껍적거리지 말고 남양주 얼에 와서 저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네요.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전략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전략을 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미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해 나간다고 했는데 걷다 대고 무슨 또 한동훈 장관이 가라 막 이러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실은 글쎄요. 저는 좀 약간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 원희룡 장관이 선점을 해버렸잖아요. 그 부분은. 네. 그다음에 자객이라 그러는데 자객이 아니에요. 그 이재명 대표랑 과연 누가 맞서서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최고의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최고의 선수로 원희룡 이제 장관이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그 최고의 선수끼리 붙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번 보궐선거 때 개항을 해 그 현장에 갔었어요. 아, 보궐선거. 예, 지원하러. 그래서 이제 시장을 계속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호남 분들하고 제가 대화도 많이 했는데 그때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이재명을 찍어주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다음번에는 여기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천 계양. 계속 국민의힘이 여기에 그 좋은 선수를 내보내주고 신경을 써주면 이게 한번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거기 가서 뛰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겼어. 다 이겼어. 나는 우리 지역에서 무조건 이겨. 그리고 다른 곳에 지원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그게 붙어 있어야 된다. 최소한.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 계양을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지원 나가는 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도망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주는 이제 총선 열차에 맞게 총선 얘기를 좀 더 깊이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정미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